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텍스트 109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적 글쓰기 실제 이제 이 학생들이 서로 좋은끼리 협력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토의도 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를 한편의 법정 형태였던 연극처럼 각자 이제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이제 그런 형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른 수강생들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런 형태로 발표를 준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학술적 글쓰기를 과제물로 제출했을 때 담당 교수한테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출한 게 지금 오늘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제는 토끼 울타리라는 영화에 대한 겁니다. 그 영화를 보고 서구 문명과 비서구 문명 간의 문제인데, 이 서구 문명이 자기 문명의 어떤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비서구권, 여기서는 이제 원주민에 해당되는 토끼들을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들을 가족을 해체시키고 또 이들의 영토를 침략해서 울타리를 쳐서 또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의 영토를 삼으면서 지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술수를 쓰죠. 그래서 이제 이 백인 집단을 여기서는 하얀 악마라고 지금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선 목차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뭐 소논문이든 어쨌든 학술적인 형태의 글쓰기는 이렇게 목차가 갖춰져야 됩니다. 여기서는 차례라고 했는데 이제 같은 의미죠. 먼저 1번의 서론, 서론의 이제 부제를 뭐 뻔뻔한 생각 이렇게 했지만 서론이고, 본론에서는 울타리 안에서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본론에서 이제 본론 1 이렇게 항목을 그죠? 예, 작은 이제 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하얀 악마. 그 다음 또 토끼 중에서도 주인공인 몰리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그레이시나 데이지가 있고 또 도망간 토끼들을 수색하는 같은 토끼지만 무두라는 수색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편인 하얀 악마에는 네빌이 있고 그 다음에 수녀가 나옵니다. 수녀지만은 이제 여기서 긍정적인 인물상은 아니죠. 그 다음 본론 2는 삼색 당근입니다. 그러니까 당근 종류가 3개죠. 자, 1번 달콤한 당근, 2번 살벌한 당근, 3번 토끼 당근. 이렇게 제목만 보면 또 잘 모를 수 있지만 나중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달콤한 당근. 자, 달콤한, 이건 이제 좀 우리가 유혹할 때 달콤한 맛으로 이제 우리가 당근으로 유혹한다는 의미가 있죠. 살벌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그 당근이 굉장히 그 자신들을 학대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당근이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당근에 대해서 그 당근의 실체를 깨닫고 도망간 토끼들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은 토끼들도 있죠. 본론 3에서는 토끼의 변명, 마지막 본론 4는 울타리를 넘어서 누가 더 좋은 당근을 가졌을까? 건강한 당근. 마지막 3번이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골격을 갖춰야 되죠. 학술적인 형태의 글이니까.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서론부를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이 글을 쓰기 전에 비서구가 토끼냐라는 제목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먼저 이야기하겠다. 제목 토끼 울타리라는 영화 제목에서 영감을 얻었다. 토끼 울타리란 당시 호주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끼의 대량 번식을 막기 위해 대륙을 가로지르며 설치한 기나긴 울타리를 가리킨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에서의 토끼 울타리를 백인들이 원주민에게 행했던 비인간적 정책을 표현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비유적 표현으로 보았다. 그래서 원주민 입장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까지 내몰려 통한의 삶을 살고 있는 원주민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 영계인으로서, 그렇죠? 원주민도 아니고 이제 그렇다고 백인들의 사회에 소속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경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그런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렇죠? 경계인으로서 영어를 말하는 원주민의 한을 담아 백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형식의 제목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라든지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지금 설명하겠죠. 그래서 보통 서론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이나 어떤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나 이런 것을 설명한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볼까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원주민 탄압 정책은 동화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54년간 원주민 어린이들을 부모와 생이별시켜 강제로 백인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었다. 그 시대의 원주민은 도둑맞은 세대라고 불린다. 이에 2008년 2월 13일 호주 정부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지만 약 46만 명으로 인구의 2%에 불과한 호주 원주민은 현재도 평균 수명은 일반 호주인보다 17년이나 짧고 영아 사망률과 실업률도 높다. 이거는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통계로도 지금 나왔지만 각주 1번을 보세요. 나와있죠? 송영창 기자 신문에서 발췌한 겁니다. 호주 정부 원주민의 참회의 눈물, 백인 가정 강제 양육 피해자들에게 첫 공식 사과, 한국일보에 2008년도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제 사실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 토끼 울타리라는 영화를 주제로 해서 지금 글을 쓴 겁니다. 학술적 형태의 리포트를 쓴 겁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며 동화 정책의 근본이 되는 서구 문명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문명이 원주민의 문명보다 가치가 있고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그들의 문명이 원주민의 문명보다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 원주민을 구제할 의무와 권리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글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들이 문명이 원주민 문명보다 뛰어나다는 이유로 원주민을 구제할 의무와 권리가 있을까? 원주민들이 요구했으면 모르겠지만 원주민들이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건 하나의 명분이죠. 원주민들을 도와주겠다, 이들을 구제하겠다, 의무와 권리. 그 전에 원주민끼리 알아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뭐 풍요롭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강제적으로 원주민들을 이렇게 부모와 자식을 생이별시키고 백인 가정에서 양육하는, 우리는 서구와 비서구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더라도 제목만 봐도 상대방이 이 글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만들자는 생각 하나로 이 글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으로 원주민을 토끼로, 백인을 하얀 악마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유래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유래를 알게 됐습니다. 원주민을 토끼라고 표현한 것은 제목을 설명할 때 언급한 것처럼 원주민의 삶을 토끼 울타리에 비교한 것처럼 백인들이 쳐놓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표현하였다. 백인을 하얀 악마라고 표현한 것은 영화의 바탕이 된 책이 토끼 울타리를 따라서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Follow the Rabbit Proof Fence 해가지고 이제 원래 원작이 있습니다. 이 원작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가 토끼 울타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화의 바탕이 된 책에서 원주민들이 백인을 처음에는 착한 정령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백인들의 잔인한 행동 같은 걸 보고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백인들을 하얀 악마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발언에 보면은 여기서의 백인이란 현대의 백인이 아닌 과거의 호주 원주민들에게 원주민 탄압 정책을 사용한 백인을 말합니다. 미국도 사실 지금 호주와 관련된 거지만 미국의 아메리카에서도 그 인디언들이 그죠? 얼마나 많은 그 살육을 당하고 탄압을 받고 원래 원주민인데 어쩌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지금 그렇게 주인 행세한 겁니다. 굴러온 돌들. 그리고 원주민과 백인의 문명을 당근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기로 했다. 문명을 당근. 그죠? 자, 본문 1장에서는 토끼와 하얀 악마에 대한 인물 소개로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과 가치관 등을 설명하였다. 2장 삼색 당근은 각자의 문명을 당근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표현하였다.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과 백인 악마들이 들고 있는 당근, 그리고 토끼 당근을 빼앗기 위해 교육이라는 그 모습을 한 살벌한 당근, 이렇게 나눠서 서구 문명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비서구 문명의 좋은 점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3장에서는 하얀 악마의 당근을 거부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그 당근을 받아든 토끼의 상황, 토끼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하였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당근을 덥석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속은 거죠. 오히려 그 당근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자기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영토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끼들의 그렇게 당한 토끼들의 이제 말이죠. 제목만 들어서는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읽다 보면 아 이런 뜻이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상징적이거나 비유를 많이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읽은 것이 또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토끼와 하얀 악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서론부를 구성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어떤 글로서 보고형 리포트 형태의 글로서는 아주 순수하면서 좀 소박하고 전문적인 학술적 논문은 아니지만 그런 어쨌든 형태의 요건을 갖추면서 대학생다운 그런 표현을 잘 쓴 것 같아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울타리 안에서 자, 본론 작은 1번 토끼와 하얀 악마. 토끼입니다. 영화에서 나타난 여러 명의 토끼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토끼들이 가지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땐 토끼들마다 나타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토끼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자, 토끼 종류 중에 먼저 주인공 역할을 하는 몰리가 있죠. 그녀는 토끼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져 원주민 거주시설로 끌려가지만 하얀 악마의 일방적인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찾아서 동생들과 함께 탈출을 감행하는 용감하고 어떻게 보면 하얀 악마의 당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만의 당근을 고집하는 보수적인 토끼이다. 보수적이란 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가 정치 풍토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수적이다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죠. 보수가 실제로 순수하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의 전통을 유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보수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 보수. 우리나라 보수는 사실은 친일 행정,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이나 또 부패한 그런 사람들이 이 보수층에 많아요.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지도적인 위치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저는 이제 조금 진보적인 입장 그런 정치 성향으로 보면 조금 그런 쪽이라서 한국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는 부정적인데 원래 보수란 말은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몰리는 보수적인 토끼입니다.
그녀는 자연 속에서 자라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원주민 시설에서 탈출을 할 때도 그녀는 자연의 도움을 받아 탈출한다. 비가 오기 전 도망을 가야 자신들의 발자국이 지워진다는 사실은 원주민 사회에서 구전으로 지내오는 지혜인 것이다. 그렇게 자연을 이용해 탈출을 하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들의 방향을 알지 못하게 교란을 시키는 발칙하면서도 영리한 토끼. 이 몰드라는 토끼가 구전으로 지내온 그런 어떤 지혜를 이용할 줄 아는 그런 토끼입니다. 그렇죠? 영리하죠.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있지만 국가가 자신들을 잡기 위해 퍼뜨린 소문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이런 어떤 주관이나 주체성도 있는 토끼입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거기에서 생을 마감했다. 자신들의 문명만을 받아들이고 하얀 악마의 문명은 받아들이지 못한 그녀는 하얀 악마로 인해 피해를 받은 최대의 희생양이고 급변하는 시대에 그 물결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지 못한 도망자이기도 하다. 자, 몰리라는 토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레이시를 한번 볼까요? 하얀 악마의 당근을 받아들이고 당장에 먹어버리고 그 당근이 맛에 길들여져 버린 그레이시는 하얀 악마의 당근을 아무런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는 인물이다. 언니 동생과 함께 잡혀와 자기 당근의 소중함을 기억하기보다는 거주시설의 편안함과 하얀 악마에게서 도망쳤다가 잡히면 독방에 갇혀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망가는 내내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과 다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 그런 토끼입니다. 결국 하얀 악마의 교란 작전에 휘말려 다시 잡혀가 그레이시는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한다. 그녀는 하얀 악마의 당근을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인물이다. 대부분의 토끼들이 그레이시처럼 하얀 악마의 강압과 압박에 무서워 주는 대로 당근을 다 받아먹었을 것이다. 자, 이게 그레이시 토끼를 말합니다. 데이지도 있습니다. 데이지를 통해 그 시대의 일반적인 토끼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녀와 같이 하얀 악마의 당근을 받아들이기는 하나 그레이시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하얀 악마의 당근을 받아들였다면 데이지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주변 인물들의 행동과 말에 휘둘려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좀 주체성이 없죠. 그죠? 당근에 대한 주체성과 생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토끼이다. 영화 속의 데이지는 나이가 어려서 언니 말에 따라 움직이는 토끼일 수도 있겠지만 데이지는 당근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기보다는 군중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토끼로 보여진다. 결국 몰리를 따라 탈출해 자신의 당근밭에서 여생을 마감했지만 데이지는 국가의 정치와 사회 변화에 무관심한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데이지가 좀 이렇게 자기의 확실한 주관이 없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에 끌려다니고 이런 이제 우리도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수동적이고 좀 우유부단한 유형의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이제 데이지가 그런 유형에 속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이 무두입니다. 같은 토끼지만 달아난 토끼들을 수색하는 그런 입장이죠. 수색자는 원주민이다. 하지만 딸이 볼모로 잡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색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 늘 표정이 없고 묵묵히 일만 한다. 딸이 볼모로 잡히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영화 속에서도 특별히 봐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몰리 일행이 도망칠 때 왠지 알면서도 넘어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아무래도 같은 토끼니까 그렇죠? 좀 연민의 정이랄까 같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러 봐주면서 이제 잡지 않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의 대사 중에는 그 아이는 영리합니다. 그들은 집에 가고 싶어 해요. 라는 대사로 미뤄볼 때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무서운 토끼이지만 자신도 볼모로 잡히는 딸을 위해 일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배신자 아닌 배신자 토끼인 것이다. 그 시대의 무두처럼
하얀 악마에게 잡혀 자기 나라와 종족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드는 어쩌면 아이들을 잡으러 가면서도 아이들이 하얀 악마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가장 소망했던 인물일지도 모른다. 자, 여기 이제 네 번째 유형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얀 악마로 넘어갑시다. 하얀 악마도 몇 명 인물들이 있는데 이제 상징적인 인물을 이제 보면은 네빌하고 수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빌은 가로에 데빌이라고 되어 있죠. 네빌이라는 발음, 데빌 하면 이제 악마라는 단어 발음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네빌이라는 이름으로 데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몰리와 데이지처럼 원주민 보호기구 의장이 네빌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원래 네빌은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이게 가상 이야기하고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다는 거죠. 계속 볼까요? 호주 서부 모든 원주민들의 법적 후견인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원주민들에게 동화 정책을 강제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영화 속의 네빌은 백인 우월주의에 가득 찬 나머지 그것이 그들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몰리를 수용소에서 만나서 이것은 다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하는 일이다. 의무, 봉사, 책임이 우리들의 표현한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도 그렇게 생각될 수 있다. 영사기를 통해 부인들에게 원주민 백인 동화 정책에 대하여 설명할 때도 그들이 원치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원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게 사실은 자기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원주민들이 원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원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그죠? 이런 명분하에 강압적으로 이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동화 정책은 말 그대로 이거는 통합 정책이나 뭐 조화를 이루는 화해를 이루는 그런 정책은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른 한쪽에 완전히 흡수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수녀를 봅시다. 수녀들은 몰 일행이 수용소로 처음 들어갔을 때 반겨주면서 겁내지 마라. 저쪽에 남은 침대가 있으니 그곳에서 자렴. 이라는 말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주는 자신들이 착하고 우월하다고 느낀다고 느껴진다. 표현이 조금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더 순화시키면 됩니다. 느낀다고 느껴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죠. 자신들이 착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한다고 느껴진다라든지 다른 표현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아이들을 지켜주고 노래, 영어 등을 가르쳐 주면서 자신들이 봉사와 선행을 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건 역시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생각일 뿐이다. 자, 그러면 이제 3색 당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당근 중에 달콤한 당근입니다. 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개발된 다양한 기계와 기술들이 하얀 악마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래서 드디어 토끼들도 토끼 시대의 문명에서 벗어나 의식주 및 다양한 삶에서 편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수용소로 가기 전 몰리, 데이지, 그레이시의 원주민 가족들은 먹을 것을 직접 사냥해야 했다. 만약 먹을 것을 만약 사냥감이 풍부하지 않는 날이면 그날의 끼니를 굶어야 했을 것이다. 항상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여가 시간을 지낼 틈 없이 정말 생활은 의식주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만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하얀 악마의 수용소에는 먹을 것이 항상 풍부하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린 토끼들은 식사 시간에 제때 식사를 할 수 있다. 그 식사의 보답으로 돈을 받지도 않고 힘든 노동을 받지도 않는다. 힘든 노동을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뭐 부여받지도 않는다라든지 조금 표현을 바꾸는 게 좋겠죠. 그저 약간의 약속인 지킬 것만 지키고 머물러 있기만 하면 절대 굶지는 않는다. 그들에게는 마실 물도 잘 없었다. 자, 이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직접 인용을 할 때는 이렇게 한 칸 띄우면서
글자 크기도 본문 크기보다는 좀 작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학술지 형태의 글에서는. 그래서 여기 각주 2를 딱 단 거는 이게 원문에서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2를 보세요. 한번 내려가 볼까요? 도리스 필킹턴, 김시연 옮김, 토끼 울타리, 황금가지라는 출판사 이름이고 2003년도에 발행됐고 그 책 59쪽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하 인용문의 쪽수만 표시하겠다.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언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쪽수만 표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주를 달면서 설명해 줬어요. 이런 게 이제 가장 양심적인 형태의 학술적 글쓰기죠. 이렇게 인용을 했다든지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겨왔을 때는 반드시 밝혀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관련된 이 내용 인용문 보면은 사막의 유목민들은 요리 도구 없이 그저 손이나 나무 그릇으로 바위 구멍에서 물을 퍼마셨다. 마실 것이 다양해질 때라고는 따뜻한 겨울 동안 글레빌에라 속에 속하는 사막 오크나무가 꽃을 피울 때뿐이었다. 원주민들은 그 꽃을 물이든 콜라몬에 넣어서 과일 주스나 청량 음료와 비슷한 달콤한 음료를 만들어 마셨다. 자, 이렇게 책에서 인용한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끼들은 자주 씻지 않았다. 씻을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의 씻는다는 개념은 흙탕물에서 물장난을 치는 개념일 것이다. 그래서 하얀 악마들은 처음 토끼들이 수용소로 오면 제일 처음 비누로 온몸을 씻긴다. 어쩌면 씻지 않기 때문에 토끼들의 수명이 짧았을지도 모른다. 깨끗하지 않은 천에 세균이나 벌레가 생기듯 씻지 않은 그들의 몸에는 세균이나 벌레가 많이 생길 것이고 그만큼 병에도 많이 걸렸을 것이다. 또 토끼들은 불편한 간이집 같은 오두막도 아닌 풀을 엮어놓은 그들만의 보금자리에서 산다. 사막에서의 저녁이 되면 바람이 다 들어와 춥고 낮 동안은 나름대로의 그림자가 지기는 해 보이지만 뜨거운 태양을 완전히 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하얀 악마들은 토끼에게 온전한 집과 편안히 잘 수 있는 침대를 제공한다. 영화 속 네빌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전화기는 토끼들에게 보급되지는 않았으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하얀 악마들을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아이들이 수용소에서 도망갔을 때도 먼 지갈롱에 있는 아이들의 엄마에게 소식을 알려준다. 그죠? 그들에게 없던 기차도 하얀 악마가 들어오면서 만든 것이다. 그 때문에 그레이시가 엄마에게 가기 위해서는 기차를 타고 가면 더 빠르다고 인지했을 것이다. 또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원작에서는 몰리, 그레이시, 데이지가 수용소로 갈 때는 배를 타고 간다. 그때 아이들은 바다를 처음 보고 즐거워하며 배라는 이동수단도 있다는 것을 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지금 이렇게 인용문, 실제 원문에서 했죠. 아까 각주에서 언급했지만 쪽수만 표기했죠. 이하 쪽수만 표기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에서 그죠? 이렇게 이하 인용문이 쪽수만 표시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따로 각주를 안 달고 이렇게 쪽수만 표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라는 이동수단 그와 관련한 내용을 좀 인용했죠. 그들은 배전에 서서 민어, 도미, 킹피시 등 온갖 물고기들이 손살같이 이리저리 헤엄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바이투성이 필바라 지역에 온 대소녀와 미미알리에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바다 항해는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 이렇게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지금 이 글은 학교에서 학생이 발표하는 거지만 논문을 쓸 때는 이런 것도 다 논문 그 학회지에서 요구하는 규정이 있어요. 글자 크기 얼마로 해라. 여기 앞에 오른쪽 여백, 왼쪽 여백을 얼만큼 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 학술지에 글을 실으려면 아마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학술지 글이 아니고 학교의 과제로 내는 리포트 형식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학술적 형태의 글의 규칙을 지금 잘 지키고 있죠. 자동차나 말도 하얀 악마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다. 토끼들에게 있는 이동수단이라고는 자신들의 두 다리밖에 없었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때도 항상 걸어서 이동했다. 이동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사도 잘 하지 않아 몰린의 가족은 붉은 사막에서 4만 년이 넘게 조상대대로 살아왔다. 4만 년이 넘었어. 그죠? 자, 요 각주 3이 있으니까 각주 3을 보면은
역시 이 원작자고 이제 번역한 사람이고 앞의 책 이제 한번 언급됐으니까 책 제목을 또 언급하지는 않고 앞의 책 이렇게 했습니다. 50쪽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지금 직접 인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직접 인용할 때 이렇게 칸을 띄워서 글자도 조금 작게 하면서 이렇게 표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내용은 원본 속에 원전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직접 인용하기에는 양이 좀 많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접 인용입니다. 요 각주 3은 그죠? 간접 인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요 페이지 50쪽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붉은 사막에서 4만 년이 넘게 조상대대로 살았답니다. 요약하자면 토끼들의 생활에 비해 서구 문명은 확실히 삶의 편리성은 훨씬 높았다. 기계와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식주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처음에 갑작스럽게 들어와 토끼들에게는 분명 생소했지만 곧 적응하는 토끼들에게는 서구 문명의 세계가 유토피아였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느껴졌죠. 그죠? 이 살벌한 당근. 하얀 악마는 틀렸다. 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배반했다. 성경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했다. 탐식, 탐욕, 나태, 정욕, 교만, 시기, 그리고 분노. 그 중에서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7대 죄악 모두를 저질렀다. 그렇죠? 전부 다 이제 토끼 즉 원주민들에게 저지른 겁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7대 죄악을 사실은 다 저질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토끼들을 지배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망에 이르러야 할 인물은 그들이다. 하얀 악마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제일 옳다고 믿는 교만을 저질렀다. 토끼들의 터전을 보고 탐욕에 눈이 멀어 그들의 토전은 물론 아이들까지 탐식해버리고 그죠? 전부 나오죠. 교만도 나오고 탐욕도 나오고 탐식도 나오죠. 그러고도 모자라 토끼들을 당신들이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고 정욕 이것도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든 나태한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토끼들을 당신들의 노예로 만들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성경 말씀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토끼들이 그들에게 방귀라도 들까봐 그들을 어떻게든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게 하여 분열케 만들었다. 이제 교란 작전을 펼친 거죠. 서로 이제 서로 이제 단합하지 못하도록 좀 이간질을 시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교화하겠다고 말한 것은 말뿐인 것이다. 이를 영화를 중심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말해보고자 한다. 이제 영화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 가져온 거예요. 영화에 나온 대사니까 이제 직접 인용. 여기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왼쪽 여백도 있죠. 글자 크기도 조금 작게 있죠. 이제 이게 직접 인용입니다. 직접 인용 볼까요? 마오대시 세 자녀들 문제로 왔습니다. 안 돼, 내 아이들이야. 마오대시 이건 법입니다. 안 돼, 내 아이들이야. 네빌씨가 새 아이들의 법적 후견인이 될 것입니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너희 엄마를 묶어버릴 거야. 마오대, 데이지를 돌려줘. 넌 서있고 넌 그대로 있어. 마오대, 우리는 적법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을 데려가지마. 안 돼. 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늙은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들로부터 떠나.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부분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하얀 악마들 앞에서 토끼는 우는 것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절규하는 것도 그게 답니다. 그들에게 대항할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얀 악마는 끝까지 협박을 해가며 부모와 자식을 떼어놓고 있다. 자, 영화에서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여기 가져왔죠. 특별한 건 없어요. 면제구역에서 신청서가 두 건 왔어요. 누구누구가 결혼 허가를 신청했는데 누구누구가 신청한 건 무호강에 사는 자녀를 만나겠답니다. 매우 초조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누구는 새 신발 구입 허가 신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원주민들의 일을 너무나 담담하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죠. 비서가 이제 보고하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일만 합니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은 뭐가 연상되느냐 하면 2차 세계대전에서 상부의 명령에만 복종하여서 옳고 그런 일인지 판단조차 하지 않고 맡은 일만 수행했던 나치 군인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나치들이 이제 제3제국이라고 하고 국가사회주의라고도 하잖아요. 나치들은 딱딱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하죠. 지시에 따라서. 제일 이제 위에 통수권자가 히틀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그 나치 군인들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관련된 직접 인용을 했죠. 우리는 원치 않는 제3인종의 탄생을 묵인해야 할까요? 유색인종을 조장해서 흑인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백인들 같이 발전시켜서 백인사회에 흡수시켜야 할까요? 원주민 보호기구의 의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임은 그런 결혼을 승인하거나 막는 것입니다. 하인들과 농장 일꾼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들의 혼연아들을 모아와서 이곳에서 혜택을 주면서 모든 우리 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런 아이들을 교육하고 적응시킨다면 그들은 원주민으로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치 않더라도 그것이 원주민을 돕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직접 인용했습니다. 원치 않는데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오만한 겁니까? 혼연아들을 어떻게 모아왔는지 어떻게 모아오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기부금을 내는 부인들이. 이 사람들은 혼연아들이 어떻게 왔는지는 관심이 없죠. 이러한 무관심이 서구의 제국주의를 성장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또 직접 인용 나오죠. 몰리가 속삭인다. 저 아이들 뭐 하는 거야? 데빌 씨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야. 누구? 데빌 씨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야. 누구야? 맨 끝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여기서 한 글자만 차이가 나죠. 네빌하고 데빌. 이 네빌을 니은을 디귿으로 바꾸면 데빌, 악마가 되어버리죠. 자기가 좋아한다는 노래는 고향과 부모를 잃은 토끼들의 처지에 더 적합한 사실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죠? 이 네빌은 왜 이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을까? 자신들이 잡아온 토끼들이 자기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르면서 고향과 부모를 점점 잊어가며 영험한 늘어간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 정말 네빌이 이 노래를 좋아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영화에서 네빌의 사악함, 서구 문명의 폐해를 강조하기 위해 넣은 장치일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영화에서의 네빌은 남의 불행조차 행복으로 즐기는 냉연한 인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이제 대사 중에 직접 인용한 걸 보면은 이리 와 괜찮아 이쪽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리 와 이리 와 난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거야 조금 더 와 그렇지 넌 몰리지 그렇지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며칠 뒤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을 좀 위안을 주는 듯한 말을 하지만 냉정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렇죠? 해치지 않겠다고 원래 당하는 사람만 알 뿐이다. 그렇죠? 피해자가 그걸 제일 절실하게 느끼지 가해자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며칠 뒤면 괜찮아질 거야. 이 말, 그죠? 이 말에서도 이 서구인들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 수녀들은 복음을 전파하겠다거나 문명을 전파하겠다는 숭고한 의도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웃는다. 머리를 감겨주면서도 웃는다. 수녀들은 화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왜 아이들을 잡아와서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에는 일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가? 적어도 양심이 있었더라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위선적인 모습이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자신들은 할 일만 충실히 해느라고 발뺌할지도 모른다. 아까 앞에서 나치에 비유했는데 그 나치의 부역자들, 나치 종사자들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직접 인용 봅시다. 수색자가 돌아왔네. 야, 수색자 딸, 너희 아빠가 올리브를 데리고 와서 잡았어?
나레스, 무두는 거기 서 있어. 무두에게 말하는, 이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진심으로 고맙다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렵죠. 도망친 올리브에게 대하는 태도만 보더라도 같은 인종이므로 올리브를 잡아온 능력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고맙다고 하는 거죠. 서양 문화권에서 땡큐라는 것은 진심으로 우러나온다는 감사보다는 일상적인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직접 인용을 볼까요? 너희가 도망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느냐? 너희들은 우리 손 안에 있어. 이리 와. 한번 뉴노르시아의 너희 남자친구가 너를 얼마나 좋아할지 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상황적으로 볼 때 이 도망친 올리브에 대한 비난이라고만 해도, 생각해도 우리가 되겠죠. 근데 영화의 전체적 흐름으로 볼 때 이 도망칠 잠재적인 아이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보주를 식민지화한 이 백인들의 오만함이 드러나는 그런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또한 일반적인 헌법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나 자연권을 완전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 서구인들은 비서구인들을 인격적인 주체로 보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대사들이죠. 여기 또 그와 비슷한 대사를 한번 볼까요? 물론 딸은 여기 남겨둬야겠지. 자네 딸의 거취 문제는 논할 것도 없네. 당연히 여기 머물면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지. 내 생각에는 당분간은 모두를 위해서나 자네가 여기 남는 것이 나을 것이야. 모두 자네 경우는 한 1년 후에나 다시 생각해보지. 하지만 그전에는 안 돼. 이 모두를 철저히 이용만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죠? 이런 대사를 보면 이용만 하고 나중에 토사구팽처럼 팽시키겠죠. 그래서 이런 대사를 보면 이 영어 대사는 한글 대사보다 더 건방지게 다가왔다. 단물만 빨아먹는 서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드를 친일파에 비유할 수도 있지만 사실 무드는 피해자적인 성격을 띈다고 생각한다. 무드를 친일파에 비유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에서의 친일파는 완전히 일제히 부역하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면서 같은 동족들을 처단하는 데도 앞장서고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 같은 경우는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 나치 부역자들을 전부 처단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치 부역자들을 전부 색출해서 처단하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그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배신자들을 처단. 우리는 이 친일파들을, 친일 부역자들을 처단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6.25 전쟁 후에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 때 이런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등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항일 독립운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서 저 먼 곳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자식들은 전부 다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굶주린 생활, 힘든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애국 운동을 한 사람들의 가족을 더 지원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해주지는 못한 환경, 오히려 친일파들을 요직에 등용시키고, 이게 우리가 첫 단추가 잘못 꿰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 보수 진영의 어떤 그 보수당의 요직 이런 사람들 보면 과거 조상들이 친일파나 그 친일파의 후손들이 많아요. 이걸 완전히 우리가 청산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적폐 세력들을 청산하고 새 출발해야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잘못된 거죠. 참 아쉽습니다. 저는 항상. 자,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물론 무두는 나름대로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결론은 유용당했다는 것뿐이다. 토사구팽이 된 그런 상황이다. 무두가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이용당하기만 하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무두를 계속해서 이렇게 추격자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무두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의 엄마는 어디에 있지? 그들은 엄마가 없어. 여기 있는 그 누구에게도 엄마는 없어. 나는 엄마가 있어. 어서 가자. 줄 서고 있어. 어서 가자. 서구인들은 철저히 비서구인들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은 또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 수 있으니까. 그죠? 강요와 의무만 있을 뿐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언제든 자기 말에 복종하도록 합니다. 이게 뭐 식민지 정책을 펼칠 때 식민지를 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한 정책 아닙니까? 또 직접 인용 볼까요? 어서 침대를 정리해 깔끔하게. 만약 다 했다면 교회로 가도록 하여라. 서둘러라. 그만 떠들어라. 몰리 양동이 물을 바깥에 버려. 그리고 너희 셋도 교회로 가라. 얘들아 어서 거기 가면 너희 늦을지도 몰라. 어서 서둘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인용을 했는데, 일어난 후에 침대를 정리하는 것은 물론 교육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도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침대에서 자도록 강요하고 정리하도록 강요하는 데서도 오만함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원주민들은 침대에서 자지 않았죠. 자기들 뭐 보금자리에서 뭐 지피나 이런 걸 깔고 동굴 속에서 자든지 뭐 오두막집에서 자든지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이거를 자기들은 발달된 문명을 전파시키면서 자기들이 도와주었다고 하는 오만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교회를 가도록 강요하는 것도 사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거죠.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원주민들이 믿는 어떤 토템 신앙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를 가서 강제로 자기들의 신을 믿도록 한다는 거예요. 위의 그림에서 나오는 회초리를 든 아이는 서구가 어린아이들에게조차도 자신들이 누리는 비서구의 지배 방식을 학습하도록 자치라는 명목하에 은연중에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물론 잡혀온 처지에서 생활할 때에는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무두의 딸에게 양동이 하나라도 더 들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단결하려는 모습 또한 보인다. 하지만 무두의 딸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도 하얀 악마의 전략이라 생각한다. 정작 토끼의 적들은 하얀 악마들 자신인데도 토끼들을 서로를 싫어하게 만든다. 저 여자아이는 하얀 악마의 통치를 토끼들이 당연하게끔 받아들이도록 만든 절차의 일환일 뿐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이제 인용하죠. 직접. 그는 신은 이 말이죠. 교회로 가라면서 신은 새들에게 날개를 주셨다.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빛나게 만드셨다. 모든 생물들을 자꾸 위대하게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찬양은 토끼들을 합리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토끼들은 생각 없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얀 악마에 대한 불만보다는 그냥 하나님만 감사하게 만듭니다. 종교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니지만 종교는 마르크스의 말처럼 아편이 되고, 종교도 거기에 깊이 빠지면은 뭐 가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종교에 미친 사람들 보세요. 종교에 너무 깊이 빠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 생각할 여지를 안 주는 겁니다. 그죠? 직접 인용을 보면 우린 여기에 인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 부서 예산은 넉넉치가 않습니다. 바라건대 이번 일을 어떻게든 일상 업무에 포함시켜서 해주세요. 모든 신고 내용을 처리하고 모든 경찰서와 농장 등에 포스터를 붙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부하가 공무상 외부로 파견을 가야 한다면 경비는 그쪽에서 대시해야 되겠습니다. 전부 돈입니다. 돈. 문제가 애들이 없어졌는데도 예산 부담은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걸로 지금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물론 아이들이 도망간 시간을 벌게 되었다는 점은 뭐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서 데리러 올게. 나와 함께 있어줘. 먹을 것을 갖다 줄게. 부인, 저는 빨래를 걷던 중이었습니다. 하얀 악마들이 자랑하던 교육의 결과는 결국 고작 하녀 만들기였음이 입증이 됩니다. 관련된 인용물 이렇게 나와있죠. 난 아이들의 어머니가 원룸나로 갔다는 소문을 퍼뜨리겠소. 아이들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될 것이오. 너희 중 누가 그러시지? 난 너희 어머니가 원룸나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단다. 미카에 가서 기차를 타면 돼. 몰리가 말합니다. 이리 와, 듣지마. 그는 거짓말쟁이야. 몰리는 잘 알죠. 이런 이간질하고 거짓말 한다는 것을. 하얀 악마는 토끼들을 기만하는 존재입니다. 몰리는 이들의 말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탈출이 가능했고, 아까 말했던 대로 그레이시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다가 그들이 던진 거짓말이 진짜일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서 결국 포로가 되죠. 그들과 엄마를 갈라놓게 한 주범은 하얀 악마인데, 그런 하얀 악마의 말을 믿는 것은 어? 거짓말일 게 뻔한데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아이들의 이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하얀 악마가 나무가 넘어갈 때까지 도끼로 사정없이 찍어대는 나무꾼처럼 이렇게 끈질긴 그런 집단이거든요. 짐사, 우린 떠날 거야. 그들은 고작 3주치 수당만 지급할 수 있대. 또 돈 문제죠. 어차피 이 사람들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불굴의 의지로 토끼들을 쫓아다닌 것은 다 돈 문제였습니다. 자기들이 성과를 올리면 그만큼 예산 편성이 더 되고, 수용소에서 이때까지 토끼들을 잘 교육시켰다고 광고 효과도 있고, 갑자기 이런 생활이 싫다고 토끼들이 나가버리면 이 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지니까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토끼들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얀 악마들에게 몰리나 그레이시나 데이지 이런 토끼들의 안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찾기 위한 게 대외적인 명분입니다. 그래서 저 백인도 미아를 애타게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당을 받는 하나의 일거리로 보고 그런 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선적인 그들은 각종 매체들에는 그들이 토끼들이 없어져서 100마리의 양들 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애타게 찾는 심정이다, 이런 식으로 그 매체에는 얘기를 하죠. 여기 나와 있죠. 없어진 2명의 혼외아들은 토끼 보호용 울타리를 거쳐 지갈롱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체포하려는 우리들의 노력은 완전한 헛수고로 돌아갔어. 그러므로 난 그들이 지갈롱에 한 달 이내로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하오. 당신은 지역보안관으로서 지갈롱에서 그들이 도착을 기다렸다가 그들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영어 대본을 쓴 제작자의 의도를 추리해서 apprehend라는 단어는 체포하는 이라는 뜻이고, capture는 잡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원래 원주민 혼혈아들의 부모 노릇을 한다던 네빌이 정말로 부모 역할을 했다면 apprehend나 capture라는 단어 대신에 find, 발견하다, 찾는다 할 때 find라는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apprehend나 capture 이런 거는 범죄자들을 잡을 때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즉 실종 아동을 찾는 게 아니고 체포한다, 잡는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 수용소를 탈출한 아이들을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로 본 겁니다. 그죠? 자, 토끼의 단건에 이 하얀 악마들의 문명, 의식주가 편리하고 뭐 이런 거, 다양한 면에서 하얀 악마들의 문명에 비해 토끼들의 문명은 물론 수준은 떨어집니다. 비서구 문명인 호주의 원주민들은 뭐 캥거루나 악어나 물고기나 나무 등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을 믿고 조상의 영혼이 거기에 있다고 믿고,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서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 뭐 신의 개념이 이제 뒤에 생겼겠죠. 그래서 토끼들의 삶에서 자연은 그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당연한 것이고 항상 자기 옆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고 정령을 믿고 그랬는데, 처음 서구인들을 보았을 때 하얀 정령이라고 믿었던, 이제 착하다고 본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숭상하고 존경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집단이 원주민입니다. 영화 속에서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직접 인용이죠. 저 새는 영혼의 새란다. 항상 너를 지켜줄 거야. 뭐 이런 표현을 보더라도 이 원주민들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죠. 자연과 소통하는 이 토끼들의 특징은 하얀 악마들이 몰리, 그레이시, 데이지 이 세 자매를 납치하고 그 이후에 세 자매가 이 도망칠 때 잘 나타납니다. 몰리가 자연과 소통하여 하얀 토끼에게 긴박하게 벗어나는 장면은 우리에게 전율, 어떤 희열감을 맛볼 수 있게 합니다. 그죠? 전통적인 자연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어떤 뭐 비 올 때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내용도, 그죠? 또 탈출하는 세 자매를 잡을 때 투입되는 그
비서구인인 추격자 무두가 있죠. 오직 그만이 끝까지 이 세 자매를 뒤쫓아가고 나머지 하얀 악마들은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걸 보면 하얀 악마들이 그 거대한 호주 자연 속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그 고대의 생활에서부터 자연에 적응해서 터득한 토끼들의 생활 양식과 그 문화가 하얀 악마들에게는 좀 위협적인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하얀 악마들이 토끼들을 강제로 억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빌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 자매를 끝까지 잡으려 하죠. 어쨌든 자연을 그저 이용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서구 문명하고는 달리 친환경적인 게 이 원주민 집단입니다. 또 우리가 길게 미래를 볼 때 지구와 세계인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문화적 삶의 방식이 이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계나 도구적 문화로 보았을 때 영화 속에서도 여전히 나무로 만든 창을 들고 대충 만들어진 그런 옷을 입고 다니죠. 원주민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서구와의 사상적 바탕 자체가 다르기 때문으로 이제 유추할 수도 있지만, 서구의 실용주의와 도구적 자연관과 달리 이 토끼들, 즉 비서구 문명을 상징하죠. 이 토끼들의 사상적 바탕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 친화적인 사상, 우리 한국의 경천 사상과도 같이 비슷하죠. 자연에 순응하는 사상이 바탕에 있습니다. 자연을 최대한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선한 도구로요. 그러니까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연 친화적인 사상이죠. 영화에 나올 당시의 서구 사회는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판매지 확보 때문에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과잉 생산으로 서구 사회는 자체에서 모순적인 사고에 빠진다. 하지만 비서구 문명에서는 처음부터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낭비가 없다. 이런 것도 서로 대비가 됩니다. 식민지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의 서구는 농업 생산량을 질소 비료나 기계화 등을 통해서 늘리죠. 하지만 정작 이렇게 식량 생산을 늘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자기들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늘리는 이유는, 생산을 늘리는 이유는 수출용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비료를 만들고 기계를 쓰는데 많은 양의 석유를 또 고갈시키죠. 이런 방식으로 자원을 소비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은 비서구 문명의 자원 소비 방식인 필요에 따른 단순한 수렵과 채집 생활보다 훨씬 더 비생산적이고 지구를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내용이 지금 직접 인용해도 나옵니다. 그죠? 이런 글을 참고해서 볼 때 우리가 서구 문명의 식량 및 자원의 사용이나 생산 방식보다 비서구 문명의 방법이 실제로는 오히려 더 모두가 풍요롭고 자연에도 친환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자연을 덜 파괴하니까, 그죠?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토끼의 변명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시간이 지금 오늘 다 맞아, 58분이네요. 토끼의 변명은 토끼들이 살고 있는 땅을 처음 발견했을 때 하얀 악마들이 한 일이라고는 이름 짓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족장이 언급한 이들 사람들이 프리멘틀 대령을 만났을 때 그들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대령은 진흙투성이 강둑에 모인 그 땅의 전통적인 소유주들에게 말했다. 나는 정부로부터 당신들을 만나서 당신들 토지에 영어 이름을 짓는 문제를 의논하고 사전 승인을 받을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사람이 영어로 말했겠죠. 그러면 이 원주민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죠. 그럼 신사 여러분 모두 동의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촥 해버리고 그냥 끝입니다. 이 사람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죠? 모두 어리둥절하겠죠.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직접 인용을 읽어보시려면 읽어보세요. 이 땅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명명하겠소. 이렇게 해버리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땅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였고 하얀 악마들이 땅이었습니다. 토끼들의 땅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은 관리되기 시작했다. 고유의 지형은 사라지고 인위적인 도시 계획대로 변하면서 영국의 모습을 갖췄다.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식민지를 개척한 거 아닙니까? 하얀 악마들은 그들의 법을 토끼들에게도 적용시켰다. 토끼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법을
쌓았다고 벌을 주는 하얀 악마들에게 상처를 받고 혼란에 빠졌다. 그래도 토끼들은 하얀 악마들이 그들의 법을 자신들에게 똑같이 수행하기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고 백인들을 피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장소로 이주를 선택했다. 이제 그곳에서 백인들 때문에 못 사니까 다른 데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 정착민들은 총이나 권총 이런 거로 지금 무장을 했으니까 원주민들이 상대가 안 되죠. 무기가 얼마나 우월합니까? 왜 잔혹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전부 백인의 범죄가 백인의 처벌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들에게서 빼앗은 수백만 에어크의 기름진 땅에 대한 보답으로는 미미한 선물이다. 하지만 과거 수많은 인구에 달했으나 지금은 비참한 처지에 빠져버린 원주민 생존자들은 얼마 안 되는 음식과 옷가지와 사소한 물품들을 아주 황송해하며 감사해한다. 비참하지요. 하얀 악마들의 문명에는 진보와 번영이 있었다. 목양, 모구, 밀 재배업이 번창하면서 하얀 악마들의 사회가 틀을 갖춰가기 시작했고 토끼들 중 일부에게 그들의 땅을 나눠주기도 했다. 토끼들이 그들과 함께 일하게 해줬고 약간의 보상도 해줬다. 이 보상이라는 게 너무 미흡합니다. 그렇죠? 거의 뭐 그냥 조금의 잡이 배불다는 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우리나라 또한 서구화된 현실 속에서 우리 것을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과거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죠? 우리의 경우에는 일제히 탄압이죠. 하지만 그 속에 들어온 서구화의 바람은 수많은 질타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아 지금의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서구 중심주의가 대체로 세 가지 명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대 서구 문명은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 중 최고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둘째, 서구 문명의 역사 발전 경로는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을 포함한 전 인류사에 보편적으로 타당하다. 셋째, 역사 발전의 저급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비서구 사회는 오직 서구 문명을 모방하고 수용함으로써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서구 문명을 전파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진 거죠. 그죠? 그래서 서구 중심주의는 결국은 이 비서구인들로 하여금 서구 문명의 우월성, 보편성을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이 서구의 문화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비서구인들은 서구의 세계관, 가치, 제도 이런 관행을 보편적이고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여 동화주의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서구를 중심에 놓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자기 비하와 자기 부정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서구 문명을 유일한 보편적 대안으로 생각함에 따라 서구 중심적 세계관을 내면화하게 되고 그 결과 독자적인 세계관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서구의 선진적 학문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서구의 문제의식마저도 우선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내면화하여 자기 사회에 대한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고 또 서구의 세련된 이론에 동화하여 자국의 현실을 해석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서구 중심주의 때문에 살아남을 비서구의 세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와 호주 원주민인 이 토끼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토끼들이 자신들의 문명을 훨씬 잘못 지켜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대에 따른 자국의 문명 발달 수준이나 자부심 등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호주의 상황이라면 아마 어떻게 보면 똑같이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지금 이게 이제 리포트를 쓰면서 지금 말미에 이제 가는데 우리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도 고급 외제차를 국산차보다 선호하고 한복의 미적 우수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한복을 생활 속에 입고 다니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우리는 서구 동화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구에 매혹되어 자국을 서구화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말을. 자, 울타리 넘어 누가 더 좋은 당근을까?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 4분 5분이 됐어요. 네, 남은 부분은 그 울타리 넘어 누가 더 좋은 당근을 가졌을까, 그 다음에 건강한 당근, 이 부분을 여러분이 텍스트를 통해서 읽어보시고
시간관계상 결론을 우리가 처리하고 이제 마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발표한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토끼 울타리는 문화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서구인들이 비서구인들에게 동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비서구인들을 억압한 사건을 고발하는 영화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며 서구인들이 비서구인들을 구제해야 할 의무나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서구인들이 비서구인들에게 행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비서구인들의 문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해 보았다. 보통 결론에서는 이렇게 본론에 했던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끝내거든요. 지금 요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선 영화의 주인공들이 영화에서 각각 어떠한 상징적 존재로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대자매 토끼인 맏언니 몰리는 서구 문화를 배척하면서 자신의 문화만을 고집했고 그레이시는 몰리와는 반대로 좀 더 나은 문화에 안주하고 싶어 했다. 데이지는 자신의 의지는 상관없이 남이 하자면 다 따라하는 유형으로 국가의 정치와 사회 변화에는 무관심한 인물이다. 사실은 이 세 번째 유형이 제일 위험합니다. 무관심한 인물. 네? 네. 그죠? 비서구인이지만 서구의 편이었던 무드는 자신의 아이가 볼모로 잡혔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서구의 편에서 일을 해야 했다. 다음 하얀 악마의 수장 네빌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최선의 방법이라는 원주민 동화 정책을 토끼들에게 강압적으로 시키는 인물이었고 수녀 또한 자신들의 문화만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진 하얀 악마였다. 다음으로 서구인이 비서구인에게 전파한 문화가 무엇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서구인들이 비서구인들에게 전파한 자신들의 문화는 분명 비서구인들의 문화보다 편리하고 청결하지만 서구인들이 비서구인들에게 문화를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서구인들은 자신들의 모명이 제일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비서구인들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고 그들이 편하기 위해 비서구인들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길렀다. 그들은 말로만 비서구인들을 위한다는 위선적인 문명 전달이었다. 세 번째로는 비서구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문화를 왜 지키지 못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토끼들의 눈에는 하얀 악마의 문명은 정말 달콤한 당근이었을 것이다. 하얀 악마의 말만 잘 듣는다면 그 맛있는 당근을 마음껏 먹을 것이기도 했지만 어차피 토끼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즉 서구인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회 심리적 압박과 그 달콤한 서구 문명의 유혹, 이 두 가지의 비서구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지키지 못했다. 자,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앞으로의 올바른 문화 전달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안 제시입니다. 이 조 발표의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월한 한 문화에 종속된다기보다는 문화의 틀을 깨어버리고 모두의 문화가 융합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일단 올바른 문화 전달은 억압과 폭력이 없어야 하고 문화를 전달받는 나라가 선택적 수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우월한 문화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좀 뒤떨어진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죠? 무조건 타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서 선택적 수용, 우리 문화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각자의 문화가 절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각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한다면 우리는 생활 속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포트를 마쳤고 지금 뒤에 보세요. 참고문헌 해가지고 자기들이 참고로 했던 그 책들을 이렇게 인용을 했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지만은 어쨌든 오늘 이 부분까지 마쳐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때보다 오늘 조금 수업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면은 어쨌든 형식이 제대로 갖춰졌죠. 학술적 형태의 글을 쓸 때 이런 형식을 갖춰야 되고 내용도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적당한 표현이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평적 글쓰기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벌써 1시간 10분이나 됐네요.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